오늘은 동양화의 그 상황,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동양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인식되고 어떤 변모를 겪어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 항상 우리의 근대라고 하는 건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두 개의 상반된 또는 이분적인 요소 자체가 끝없이 대립되거나 충돌되거나 또는 이 두 개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냐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을 강력하게 심어준 시간대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술, 우리가 근대기부터 지금까지 한국 현대 미술도 한마디로 살펴보면 한국 근현대 미술도 결국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분화된 요소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의식 속에 수렴된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은 단지 근대기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한국 현대미술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지금도 사실 많은 한국 작가들은 끝없이 서양 현대미술의 최근의 동향들을 담아내면서도 수용하면서도 부지런히 그것들이 우리의 전통과 어떤 식으로 연계하거나 접목시켜가지고 한국적인 현대미술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부단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현대미술은 바로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내야 된다는 알리바이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근데 그 알리바이가 한국 현대미술의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동일이 되기도 하고 액티브한 측면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굉장한 덫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계속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만 자기 작업을 해명해야 된다는 과제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 때부터 많은 작가들은 이런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동양화는 특히 더 그렇겠죠. 오늘은 그 동양화가 어떤 방식으로 근대기 때에 이러한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대립구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느냐, 어떻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느냐, 또는 그 동양화에 대한 인식들이 일제 식민지 시간 동안에 일정한 시간대마다 어떤 방식으로 그 동양화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었나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양화를 바라보는 인식 틀이 중요해졌습니다. 동양화 작가가 누가 있었고 어떤 작업을 했었다가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선험적으로 중요한 거는 도대체 동양화를 어떤 식으로 이해했을까, 인식했을까, 왜 그 인식의 틀들이 일정한 시간마다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90년대에서 1900년대 개화기 즈음에 미술이라는 용어가 들어오고 새로운 서양의 미술들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회화, 나중에 일본인들이 그것을 동양화라고 지칭했었던 우리의 당연하게 있었던 그 회화, 이른바 이제 전통회화라고 불려지는 순간 그것들은 당대에 들어온 서양 미술에 비해서 비교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서 그 비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서양의 그림은 매우 실증주의적이라고 봤습니다. 과학적이라고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실제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사생에서 그것을 매우 사실적인 기법으로 지어내고 있다는 서양 미술이야말로 상당히 실증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가치관이 반영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서양화에 반해서 동양화는 매우 실증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매우 관념론적이고 또는 이미 있었던 틀들을 무한히 반복해낸다고 하는 모방 개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동양화의 인식은 서양화가 개성을 중요시하고 개별적인 작가들의 자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에 반해서 상당히 반개성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는 순간 동양화는 서양화에 비해서 매우 열등한 것을 인식됐다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를 해드렸겠지만 1890년대에서 1910년대, 20년대 동안 동양화에 대한 우리 이미 있었던 지난 전통사회에 있었던 서화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서양화가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런 생각 가졌을까요?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당연하게 있었던 우리 문화권에서의 서화라고 하는 것들은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고
당대 동양인들,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우주나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들이 반영되는 것이고, 또 당대 사회나 삶과 문화를 통괄적으로 유지해 나갔던 기본적인 틀들, 유교적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히 과학적인 것이라고 바뀌죠. 그 당대의 삶에 가장 잘 합리적으로 인식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과학적이라고 봤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서양화가 들어오는 순간 가차없이 그것은 반과학적이거나든가 합리적이지 못한 거라든가 모방만 있었는 거라든가 라는 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즉 폄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동양화에 대한 이 폄하 논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미술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회화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동양화를 회화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사실은 동양화, 우리가 이미 있었던 전통적인 회화는 시서화, 그다음에 서화였었죠. 이미지와 문자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대상을 사실적으로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인 도상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유교적 이념을 도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종교적 그림입니다, 여러분. 산수화나 사군자라고 하는 건 서양에서 말하는 풍경이라든가 정묘 개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림들입니다. 그것은 유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도의한 그림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서양인들처럼 외부 세계를 반영하거나 지연하거나 그로부터 아름다움을 추구해낸다라든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쾌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측면들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작동되는 그림이 아니었다. 그림이 작동되는 차원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동양화라고 하는 것들은 유교적 이념이나 노자나 장자적인 이념을 신봉했었거나 그것을 내조시켰던 문인들의 세계관에 반영하는 그림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종교적 그림이라고 제가 주수적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림은 심주, 센추라고 하는 중국의 명나라 때의 대표적인 문인 화가입니다. 네, 저도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깔아두고 있는데 앞에 무슨 부엉이 바위를 연상시키는 바위에 이렇게 선비가 긴 장죽에 지팡이를 쥐고 홀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막 어떤 그 벼랑 끝에 엣지에 모서리에 딱 위치시키는 그 결연한 자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뛰어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로보다 과감하게 등지고, 그렇죠? 이런 식의 삶이 아닌 다른 식의 삶을 꿈꾸겠다는 거 아닌가요? 전 그 태도가 너무 좋아 보여. 동양화는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가장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삶의 어떤 경지를 슬쩍 우리 눈에 안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거대한 자연계에 외소한 인간이 여기 보세요. 집을 뒤로 하고 이렇게 하는 모서리로 엣지를 자신이 딱 위치시키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현실과 비현실 그 접점에서밖에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강렬하게 인식시켜주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해버리면 지나치게 세속화되고요. 현실로부터 붕 떠버리면 관념화되거나 약간 맛이 갔다고 표현하겠죠. 이상해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실과 비현실을 경계해서 쓰라리게 위치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양은 항상 그런 엣지를 보여준다, 모서리를 보여준다, 가장자리를 보여준다. 이런 그림들은 다분히 유교적 이념과 노장자적인 사상이 섞여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림들은 뭘까요? 노장자적인 것에 더 유사하죠. 이런 세속적인 현실 세계를 좀 더 과감하게 등지고 이쪽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건 자연에 더 귀의한다는 측면이 강하니까 이런 것들은 노장자적인 사상이 좀 더 강하다. 이런 그림 말고 이런 산에 있는 작은 초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림들, 예를 들면 겸재정선의 그림인데요. 운산 청운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소낙비가 쫙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안개가 쫙 차오르는 아주 맑은 한여름날 풍경 같아요. 이게 계곡물이 불어서 콸콸콸콸 소리를 내면서 물이 이 집 옆으로 강렬하게 흐르고 있죠. 여기 선비 보이세요? 이 자기 코딱지 같이 보이는 선비 보이세요? 전 너무 귀여워요. 이런 그림 보면은 어쩜 이렇게 운치가 있을까요? 보세요. 이거 사람이라고 그려놨습니까? 그냥 끄적끄적 그려놓은 선 몇 가닥의 부위가지만 충분히 작은 초옥에 좌정하고 앉아있는 남자 선비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드러내. 그러면 됐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양화의 이미지라고 하는 건 화자 화야입니다.
그림은 그림이에요. 그림은 실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가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그림은 저게 나무고 사람이고 물이고 바위고 어떤 풀이고 그런 것에 가깝게 인식할 수 있게 던져주면 돼요. 그러면 동양화 그러면 단서 같은 거예요. 기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의 다 일일이 또 눈, 코 그리고 입에 얼굴 표정까지 그리고 음역법에 입각해가지고 그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툭툭 던져도 충분히 사람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동양화 그림은 어디서 완성되는 걸까요? 망막이 아니라 여기서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정신적인 활력에 의해서 여기서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눈에서 확인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가만히 좌장하고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물소리를 듣겠죠. 물이 불어난 계류에 우랑탕탕하게 흘러가는 거침없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물의 덕목을 깨닫겠죠. 물의 덕목은 뭘까요?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상징하죠. 또한 물은 뭐죠? 세속의 잡다한 소리를 지운다고 하는 단호한 의미를 보여줘요. 자연의 소리로 인해서 세속의 소리를 과감하게 지우고 자연에 절대적으로 귀의한다라든가 마음을 비운다라든가 세정한다라든가 세신한다라든가 그러면서 의지를 결연하게 다그치는 거겠죠. 이런 건 굉장히 유가적인 것이죠. 왜? 이렇게 여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우주자연의 본질을 통찰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물소리를 듣고 오수를 즐기나요? 가만히 한적하게 그냥 이렇게 여유만만한 생활을 즐기나요? 은빛낙동가요? 그러나 결국은 이 자연계 속에서 이런 집을 짓고 검소하잖아요. 보세요. 작은 초옥이에요. 그렇죠? 예, 초가지붕을 이은 작은 띠를 이은 정말 소박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작은 정자 같은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자연의 본질이 통찰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인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우주 자연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통안에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야 본질을 볼 수 있고 그 본질을 본 것을 시서와로 드러내는 것이 문인이라고 봤습니다. 아무리 본질을 깨뜨리고 알면 뭐 하겠어요? 지만 알면. 그 지가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기가 안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안 거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시서와로 드러내는 겁니다. 시로, 그림으로, 글자로, 문자로, 서체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깨달은 어떤 자연의 본질과 우주자연의 이치를 통찰한 것들을 정확히 가셔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시서와를 본다고 하는 건 단지 그것이 구조적인 그림을 잘 그렸니, 글씨를 잘 썼니가 아니라 얼만큼 이 사람이 자신의 깨달음, 통찰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물론 그것이 정확히 전달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만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역시 또 학식이 있어야 됐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시서와는 결국 문인들 속에서만 논의되기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겸재 정선의 이 그림은 유가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죠. 반면에 심주 센추가 그린 거는 좀 더 노장자적인 사상이 있다. 따라서 이런 그림들은 형식적으로 그다지 변할 필요를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런 가치관이 지속된다면 이런 주어진 큰 그 그림의 틀이 있어요. 그렇죠? 인물산수화라든가 사고냐 그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임모, 방작, 그러니까 끝없이 모방하면서 많은 작가들의 그림을 방작하면서 임모하면서 나중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만의 조금 독창적인 뭔가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거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동양화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주어진 그림들을 끝없이 방작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만의 또 창의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좀 더 운치가 있다라든가 좀 더 이런 정신세계들이 자기 아주 그냥 예리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경지로 그려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 보면은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고 맨날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소재를 똑같이 그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방금 전에 봤던 심주나 겸재의 그림은 비슷한 그림이긴 하지만 좀 다르죠. 예, 예, 붓지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그 섬세한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양화가 전통적인 옛 것을 단순하게 모방했다고만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이제 단순한 모방 그림들도 워낙 많고
그 모방하는 데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낸다고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겸재정선이나 단원이라든가 회원 같은 경우를 빼놓고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들이 동양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맨날 옛것을 똑같이 모방만 해대고 있다고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통사에서 동양화라고 하는 것들은 당대의 사물과 세계와 자연, 우주 자연을 바라보는 그 이치를 깨달은 것들이 그린다고 하는 것이다. 유교적 이념이라고 하는 걸 도상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인 수양의 차원이다. 그 문인들이 세계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우주 자연의 이치를 통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통찰한 것들이 그리는 그림들이 결국은 산수화나 사군자다. 산수화는 우주 자연이 축소된 거고, 우주 자연이 축소된 산소보다 더 축소된 미시화된 우주 자연이 사군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산수화나 사군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것의 이름이 조금 달라져. 미시적인 자연이 사군자겠죠. 거시적인 자연이 산수화겠죠. 더 거시적인 것들은 우주 자연의 이치나 본질 같은 거겠죠. 그러나 이런 그림들은 근대기에 와서 이제 많은 지적을 받죠. 서양화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음영도 없죠. 아주 사실적이지도 않죠. 객관적이지도 않죠. 그렇죠? 그리고 맨날 모방에만 입각한 것 같으니까 서양화가 말하는 창의성 개념에도 저촉되고, 예? 사실적이지도 않고 당대 사회상이라든가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것과는 무관해 보이고, 또 근대라고는 달라진 시기에 더 이상 그런 이념을 담아낼 수 없는, 당연하죠. 담아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산수화나 사군자는 유교적 이념이나 노장자 사상을 또는 이제 불교적인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에 들어와서 더 이상 그런 이념은 무력해진 거 아닙니까? 근대는 뭡니까? 자본주의적 이념이죠. 그렇죠. 자본주의적 이념이 압도화됐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이념 하에서 유교적 이념이나 노장자적 사상 같은 것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현실 세계를 지탱할 수 있는,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낙후됐다. 그 보는 것이죠. 그래서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동양화에 대한 태도들은 이른바 동양화를 폄하하는 논리로 갔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화 미술의 창조성에 대립되고 비시증주의로 서양화에 비해서 굉장히 시증적이지 않다고 봤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 이념에 부합되지 않겠죠. 그 당연하겠죠. 당연히 그것은 날아가죠. 따라서 많은 당시 서양 문물이나 새로운 서양 미술이 받아들이는 많은 작가들은 동양화 대신에 서양화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화라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것이고 처진한 것이고 근대에 저축되는 것이고 또는 그러한 동양화라고 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양 문물의 서양 문명에 낙후되거나 서양 문명에 먹힐 수밖에 없다고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중국이 그렇겠죠. 중국 청나라를 바라봐서 우리가 중국을 항상 중요한 우리 문화의 근원으로 추앙했었다면 중국이 서양 문명에 의해서 서양 열강에 의해서 깨져나가는 걸 보는 순간 그 중국을 지탱했었던 문화 또한 그 문화의 하부 구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전통 회화, 서화는 역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동양화를 상당히 폄하하거나 새로운 미술은 이제 다 서양어로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동양어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개화기 때의 위정 척사파들, 동도 서기에 입각했었던 사람들, 여전히 전통을 숭배했었던 몇몇 사람들은 전통적인 동양화를 지속하거나 고수했다고 말해볼 수 있겠죠. 그것이 오원 장승업과 그 지혜자인 심전 안중식 소림 조석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조선 서화미술회를 만들고 서화미술회에서 길러냈던 몇몇 작가들, 대표적으로 이당 김원호, 청전 이상범, 소정 변관식, 묵로 이용우, 심양 박승무 또는 저기 남도 운림삼방 추사의 제자인 소치의 가게로부터 서화를 배웠던 의제 허백년, 남농 허건 같은 작가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동양화를 지속하면서 우리의 전통을 고수하거나 지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심전과 안중식 같은 도화서의 마지막 화환이고 조선시대 서화의 마지막 뿌리였던 작가들이 1919년에 죽은 이후로는 그 제자들은
스승의 전통적인 회화를 고수하지만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서양화라고 일컬어졌던 서양화의 덕목들을 결합해내면서 동양화를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뭘까요? 사생에 입각한 동양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념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념적인 이런 인물 산수화가 아니라 이런 틀을 유지하되 실제 풍경을 보면서 사생에 입각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결합시킨다. 즉 전통적인 문인화나 인물 산수화 플러스 사생, 즉 눈으로 보고 관찰하는 현시경, 실경을 결합시켜내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것들이 청전이나 그러니까 이상범이나 변관식 같은 작가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와 동시에 문인화에서 보여지는 필획 같은 것들을 좀 더 서양의 현대미술과 접목시켜 나가는 쪽으로 풀려고 한다. 대표적으로 목로 이용우 같은 작가들이 그렇게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1920년들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렇게 시작될 수 있었던 배경은 1930년대에 들어서 동양화, 전통회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89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는 동양화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서양화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면서 동양화가 상당히 폄하되거나 불충분하게 인식됐다면 193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동양화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이 1930년대의 동양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지점이 오늘날까지도 한국 현대미술의 동양화 부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영향은 단지 동양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양화 전반으로 연결되고 있다. 왜 1930년대에 동양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그것이 향후 한국 현대미술 동양화뿐만 아니라 서양화를 포함해서 모든 장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대미술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첫째, 1930년대에 일본에서는 동양주의라고 하는 담론이 등장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1930년대에 일본은 동양을 주목하고 동양주의라는 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의 문화의 중요성과 동북아시아 문화의 특징들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나중에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일본 파시즘의 논리와 직결이 됩니다. 1930년대 되면 알다시피 이미 일본은 1860년대부터 타라 입구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양으로 가고자 열망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루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자본주의적 시스템으로 발전된 문명 국가를 만들었었죠.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나 20년대를 사실은 일본은 러일 전쟁을 겪고 나서부터 자신감을 팽배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동북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되겠다는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러일 전쟁이 끝나고 전에 말씀드렸던 1905년도 됐을 때 고종 황제한테 와서 윽박지르잖아요. 또 히로부미가요. 뭐라고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우리가 너희를 중국으로부터 수백 년 동 수천 년 동안 중국의 거의 속국이었던 너희를 해방시켰다. 우리가 아니면 조선은 이미 노예 국가가 됐었다. 지금도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은 청나라나 러시아가 끝없이 노리고 있다. 우리가 아니면 너희들은 청나라 아니면 러시아의 속국이 되거나 노예가 되고 식민지가 된다. 그리고 너희 나라 때문에 열강들이 너희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가 늘 불안정하고 불안하다. 일본이 그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막아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미약한 조선의 외교권을 우리가 갖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조선에 들어오는 거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궤변이겠죠. 또 흐름의 일본 당시 메이지 정부의 논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항상 동북아시아와 대동아공권이라는 논리가 지금도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논리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20년대 러일 전쟁을 그치고 1920년대 되면 굉장히 발달된
자본주의 문명을 구가하다가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경제 대공황이 들이닥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은 새로운 식민지 지배의 야욕을 꿈꿈과 동시에 서양과 이제 새롭게 맞짱 뜰 수 있는 논리를 구축해 나갑니다. 더 이상 서양을 추종하거나 서양의 문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양과 맞먹을 수 있는, 서양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팽배해지죠. 그게 바로 동아시아 담론, 대동아 공영권 담론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여태까지 서양 문물을 추구하거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서양보다 동양이 더 우월하다는 논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시아의 동양에서의 서양만큼 중요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거나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거나 공부해내거나 또 당연한 맥락에서 동북아시아의 문화적인 공유성을 지니고 있는 문인화나 동양화에 주목합니다. 이 동양화, 문인화라고 하는 것이 서양 미술이 갖고 있지 못하는 중요한 지점을 갖고 있다. 또는 동양화, 문인화에 이미 서양의 현대미술에 갖고 있는 논리들, 굉장히 주관주의적이고 표현주의적이고 개성을 중시하고 무의식적이고 사회성이 강하고 이런 추상 표현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미 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인화라는 게 사회성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재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럽에서 나온 칸디스키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이것이 이런 칸디스키가 말하는 그런 정신성에 대한 중요성, 내면 세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이미 동양 문인화에 다 내재돼 있다. 네. 그래서 칸디스키 논리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여러분 1930년대 되면은 일본 미술계에 칸디스키 논리가 확 확산된과 동시에 이런 문인화의 대표적인 대가들에 대한 작품들이 다시 중요한 곳으로 거론됩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석도입니다. 석도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석도의 문인, 석도 팔대산인 같은 작가들이 이 1930년대 되면 일본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서양 미술을 받아들이는데 그 급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미 우리 이 동양에 있었던 문인화나 동양화 자체가 서양의 근대 미술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점들이 이미 선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새로운 뭔가를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낼 거를 일거에 해결해 준 것이 문인화론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는 명목론적으로 구호로만 그칠 수 없는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양 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깊은 학문적 천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 동양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동양학계 본거장은 아시다시피 다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동양학 본거장인 일본에 가서 동양학을 일본인들의 관점인 동양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우리한테 좀 듣기는 싫지만 굉장히 재미나게 풀어준 사람이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경우로 생각합니다. 왜 일본은 동양학에 그렇게 깊이 천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청나라의 붕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소견에서 제가 무슨 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제가 무슨 참 1911년에 중국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해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미 다 망각 속에 사라져 버렸겠지만 얼핏 우리 옛날 학교 수업 시간에 역사 시간이나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 신해혁명 기억나세요? 1911년에 손문 기억나세요? 손문? 그렇죠? 순원? 손문의 삼민주의 기억나시죠? 이건 달달 외웠을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험에 나오니까. 삼민주의가 뭐죠? 국사 시간은 역사 시간은 건너뛰셨나 보다. 다 검정고시 출신이신 것 같습니다. 민족, 민권, 민생이라고 하는 삼민주의를 내세운 손문, 순원이 신의 혁명을 난징에서 일으켜가지고 청나라를 붕괴시키잖아요. 그 1912년에 중화공화국,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그렇죠? 중화민국이요, 중화민국이 탄생되잖아요. 비로소
중국의 오랜 그 권력 체계가 붕괴되고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오늘날 근대적 국가 체제로 나가게 됐던 게 1911년에 일어난 신의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이 대단한 사람이죠. 물론 그 사람은 1925년에 죽지만 이 손문이 국민당을 만들죠. 그다가 국민당과 공산당을 만들면서 국공합작을 통해서 일제를 먼저 밀어내는 것을 우선으로 삼다가 손문이 죽은 다음에 장개석과 모택동에 의한 국공합작이 이제 깨지면서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모택동의 홍군의 대장정이 일어나잖아요. 저기 시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대장정. 그건 여러분 에드가 스노우라는 사람의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인데 정말 좋은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모택동의 대장정과 당시 중국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이라고 하는 그 에드가 스노우의 전 부인이었던 여자가 님 웨이즈라는 여자입니다. 님 웨이즈가 쓴 책이 아리랑이라는 책입니다. 네, 김산이라고 하는 당시 우리나라 조선 독립군에 대한 쓴 글이 감동적인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신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개 사병으로 참전했던 혁명군에 동조했었던 이가 바로 마오쩌둥, 모택동입니다. 그 신의 혁명의 일개 사병에 불과한 마오쩌둥이 결국 중국 대륙을 통일하리라고 하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상황이 6시간 나고 저도 제보도 모르니까 일단 신의 혁명이 일어나는 순간 청나라가 붕괴되는데 청나라가 붕괴되는 순간 청나라의 관리들 그렇죠? 관리들이 몰락하잖아요. 당연하죠. 몰락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서화나 골동이나 서책들을 대량으로 매물로 내놓고 이것을 일본인들이 대거 다 수집해 갑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엄청난 경제력을 동원해 가지고 청나라가 몰락한 이후에 청의 관료들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서화나 책들, 유물들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공수해 가고 이것을 가지고 동양학을 공부합니다. 네. 그 양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일본의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동북아시아에서 동양권에서 막강한 동양에 대한 학문적인 담론들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뭐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신의 혁명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우리가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1년 이후에 대량으로 일본으로 유입된 중국의 중요한 서화, 서책들이 동양학 붐을 일으키죠. 이 동양학 붐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중국에 관련된 사료들은 일본인 학자들이 쓴 글들이 너무너무 많고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예. 특히 도서출판 이산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중국 관련된 서책들은 다 일본인 학자들이 쓴 것들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1930년대에 그래서 동양주의가 대두됐다. 예. 서양의 근대화를 모델로 삼아서 추정했던 서구와 지상주의의 회의를 느끼고 동양적 가치를 제고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거는 일본의 정치적인 야욕과 흑심들이 내재되는 담론이지만 어쨌든 1930년대 이 담론은 조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당시 서양화를 열등감을 갖고 추종하거나 전통화에 대해서 폄하를 갖거나 또는 안 좋은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심정을 가졌던 많은 조선의 동양 화가들 또는 동양의 화가들은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지 무의미하거나 혐오스럽거나 구태연하거나 또는 서양 근대에 뒤처지는 낙후되거나 열등한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 서양의 근대를 넘어설 수 있는 탈근대적인 초근대적인 촉적인 요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일본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 내재되어 있는 서양의 근대를 넘어설 수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자생적으로 깨달았다기보다는 일본인들이 내세운 동양주의적 담론 속에서 학습된 결과가 우리 전통회에 내재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다시 보게 해줬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전통의 백자라든가
이런 것을 깃든 미감을 새롭게 보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우리로부터 실현되는 주체적 자각이 아니라 계속 일본이라는 타자에 의해서 바라보는, 또는 일본인들이 서구와 대척적인 지점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합리적인 알리바리를 만들려는 시도 속에서 동양이라고 하는 담론을 만드는 것 속에 계속 포섭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초래했다. 이건 여러분 1930년대에 그래서 그런 동양주의적 담론이 나타나면서 많은 작가들이 다시 문인화론에 주목합니다. 동양화가나 서양화나 너도 나도 다 문인화 논의를 합니다. 1910년대 20년대까지만 해도 동양화에 대해서 폄하론을 주장하거나 열등하거나 낙후됐다고 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문인화를 주창하면서 거기 이미 고도의 사회성, 표현성, 주관성, 개성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고, 이런 것이야말로 서양 모더니즘이 내세우는 것과 너무 부합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문인화에 대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화는 다시 부활합니다. 네. 그 부활의 정점에 누가 있었냐면 근원 김용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원 김용준은 일본의 동경미술대학에서는 서양어를 전공했지만 대상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앙 출신인가요? 그래 고이동에게만 배웠을 겁니다. 고이동 장발 선생한테 대상을 배웠는데 워낙 타고난 대상력이 있어서 일본에서도 유명했다고 그래요. 동경미술대학에서도 대상력으로 탁월했다. 그 뛰어난 사생력을 바탕으로 서양어를 전공하고 돌아왔지만 1930년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는 이 동양주의 담론, 동양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잘했기 때문에 한문에도 통달한 사람입니다. 한학도 잘하고, 또 당시에 30년대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이태준이라고 하는 문인과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태준은 알다시피 문장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문학에서의 동양주의적 담론을 설파해 나갔던 중요한 문인입니다. 여러분, 이태준과 절친한 관계를 가졌던 김영준은 그로 인해서 문인화론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당연히 문인화의 거두인 추사 세계를 동경하게 되고 시서화를 익히게 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서양화를 포기하고 동양화가로 전향합니다. 이것은 고희동의 전향과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고희동은 유화를 전공하고 돌아왔지만 유화를 할 수 있는 기량이나 또는 인식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당시 화단에서 여전히 그림 그리는 이들은 서화가로 인정됐던 상황에 맞춰서 서화가로 변신했지만, 그는 김영준의 30년대 동양화가의 전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문인화라고 하는 것들이 향후 중요한 조선의 미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서 스스로 선택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문인화론에 천착하면서 문인화를 그리되 그 문인화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문인화의 소재를 그리면서 사생적인 요소를 결합시킨다라든가, 화제를 끌어들이되 한글로도 쓴다라든가 한문으로 쓴다라든가 여러 방식으로 문인화의 새로운 현대적 문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고도의 추상성, 사회성, 정신세계, 표현성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동양의 문인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향후 타의 근대적인 요소를 갖춘 서양 회화를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를 열심히 설파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미술사라는 책도 내고 문인화론에 대한 글도 쓰면서 시기와 이론을 병행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일제 파시즘기와 일제 말기에는 지하로 잠적해서 화단 생활을 하지 않고 은거하고 있다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장발이에서 서울대학교 밑에 교수가 됩니다. 그게 1946년입니다. 1946년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이 문인화론이라고 하는 것, 이 신문인화론을 통해서 조선적인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파합니다. 그것이 서울대학교의 화풍이 됩니다. 그 첫 제자가 바로 산정, 서세혁, 남정, 박노수 같은 사람들. 산정, 서세혁은 지금도 살아있죠? 우리나라 현대 동양화가의
가장 원로고 또 얼마 전에 예술원 회원도 되셨고 가장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우두머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말이고 여전히 예. 어쨌든 여전히 우리 동양화단의 권력의 1인자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정 서세옥 선생은 근원 김용준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원 김용준이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고요, 똑똑한 사람이고 그들 자체가 여러분 근원 수필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대단한 수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 수필 문학의 최고로 꼽히는 건 근원 김용준의 근원 수필입니다. 법무사에서 나온 조그만 근원 수필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좋고 특히나 지도 방법이 뛰어나서 근원에게 지도를 받은 산정 서세옥은 그러나 근원 선생이 1953년, 51년도, 52년도쯤에 월북합니다. 월북한 빈 자리에 이제 월전이 같이 있었죠. 월전 장우성이라는 사람과 작가와 근원 김영준이 둘이 심산 노수연 이 세 사람이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교수가 되는데 사실 이 세 사람 이 중에선 근원이 결국은 서울대학교의 화풍을 만드는 핵심적인 인자가 됩니다. 이 근원의 영향은 동양화학과의 산정 서세혁 같은 제자뿐만 아니라 같이 일했었던 조각의 김종영 같은 작가와 같이 학교에 있었던 수학 김환기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수학 김환기는 이후 홍대로 옮겼지만 여전히 근원 김용준의 문인화적인 전통에 입각해서 백자리 그리던가 나중에는 완전 추상을 가지면 결국 그것은 한지의 먹으로 선염하는 기법인 수묵화 기법, 문인적 기법들을 응용하는 차원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선 김준 같은 경우도 문인화론에 입각해가지고 조각을 하는데 그가 그 문인화라고 하는 회를 어떻게 조각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그는 주사 김정의 서치에서 연유하는 자연스럽고 해학적인 미감을 끌어들여서 재료를 가장 자연주의 단순화시켜서 실현해내는 모더니즘 추상 조각을 통해서 구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화, 서양화 조각인 194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한 갈래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들의 첫 주자들이 다 근원 김영준의 영향 속에서 나오고 근원 김영준의 이 영향은 1930년에 나온 문인화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요, 근원 김영준, 산정 서세혁. 산정 서세혁이 지금도 산정 서세혁 그림 기억나십니까? 여긴 안 가져왔네. 산정 서세혁의 그림 그 직계 제자들이 60년대에 묵림회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 묵림회 우리나라 최초의 수묵 추상화가라고 이끌어지죠. 송영방, 정타경, 민경갑 그다음에 권영우 같은 작가들인데 그중에서 완전한 추상으로만 나가는 작가는 뭐 정타경, 신영상 같은 작가들이지만 수묵을 붉게 번져가지고 흐리멍텅하게 돼 있는 이런 그림들만 그려나가죠. 간결한 핏선들을. 그러다가 산정은 나중에 간결한 선이면서도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죠? 한자 사람인자 쓰면서도 실제 사람이 상영하는 것 같은 식으로 그 모필의 흐름들을 적절하게 문필의 맛을 살려나가는 게 산정의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병종 같은 얘기에 연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래서 많은 동양화가들은 동양화의 필선, 여전히 선의 맛, 예리한 선의 맛과 수묵에 번지는 것들을 응용하며 그 재료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매우 세련되게 간결하게 추상화시켜 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그 문인화 정신이 서양의 모더니즘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그게 산정 서세혁뿐만 아니라 홍대에 있는 남천 송수남 같은 작가들에게도 그대로 연결돼서 오히려 분놀림 같은 거 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그대로 이원 작업과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서양화의 김환기 같은 경우는 근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근원 김영준보다는 연배가 아래지만 너무너무 절친한 두 사람은 근원 김영준에 살았던 성북동 집을 수아한테 물려주기도 하죠. 노시삼방이라고 하는 집을 물려줄 정도로 절친하고 아주 친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아는
근원 김영준 때문에 조선 문인들에 대한 관심과 문인화의 그 어떤 취향, 그래서 문방 사호도 구입하고 백자도 구입하다가 백자에 미쳐가지고 백자를 무지하게 사들이고 백자를 또 그렇게 열심히 그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백자를 완성한다 그러면 문인적인 취향이죠. 그럼요. 단순한 기물이 아니죠. 그것은. 알다시피 17세기 지나면서 백자가 두드러졌던 것은 문인 정신이 극도로 표명할 필요성 때문에 나오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난과 병난이 겹치면서 유교적 이념이 희석화되거나 와해되거나 신문제가 동요됐었던 조선 사회에 본래 유교적 정신이 날카롭게 표상할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됐던 그릇은 백자였습니다. 순백의 설색의 백자는 말끔한 깨끗한 어떠한 것도 삿된 것도 깃들 수 없는 유교 정신이 선비 정신이 표상하는 것으로 선호되는 차원에서 백자가 17, 18세기에 요구됐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백자를 그리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가서는 미국에서 완전한 추상 그림들을 접하면서 그는 다시 한지나 화산지에 먹이 스며드는 선형 기법으로 완전한 추상으로 가잖아요. 먹을 게 먹찍듯이 캔버스 하나하나 찍죠. 캔버스 코팅한 게 아니라 생 날것의 면천, 레넨 천에 도포하지 않고 코팅 처리하지 않은 생 캔버스 천에 물감을 묽게 찍어 하나씩 점을 찍잖아요. 그때 캔버스 천사로 스며들잖아요. 캔버스 천사로 스며든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캔버스라는 평면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평면을 이루는 거잖아요. 완전한 평면은 서양의 모더니즘 추상 미술이 극도로 열망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캔버스의 평면성이야말로 회화의 절대적인 조건이었다고 봤기 때문에 캔버스의 평면성은 극도로 추구했었던 모더니즘을 완벽하게 충족시켰던 것은 캔버스 천사를 아예 물감을 스며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이 지금 선형 기법이 하나하나씩잖아요. 그건 어렸을 때만 먹 작업했었던 이원도 동일한 겁니다. 이원의 작업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근원 김영준의 영향이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은 그 문인화, 일본을 통해서 문인화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의 동양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한과 동시에 동아시아의 보편 문화에 합류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일원임을 인정받고 싶어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로 급속히 추구됐다는 겁니다. 1930년대 되면은 이러한 문인화 그림들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심전 안중식이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도화서의 마지막 화환이고 서화 미술론을 통해서 근대기의 작가들을 길러냈던 대표적인 화가죠. 백악춘효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경복궁 모습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혜태 여기 보이세요? 혜태가 여기 바닥 붙었죠? 지금은 교보문고 앞쪽으로 나와 있었죠? 원래는 바짝 그 문 앞에 광화문 앞에 붙어 있었던 것들이 혜태입니다. 혜태는 어디를 노려보고 있죠? 혜태가 어디를 노려보고 있나요? 혜태를 보는 사람을 노려보고 있겠죠? 죄송합니다. 혜태가 노려보고 있는 건 무슨 산이죠? 관악산이죠. 관악산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화기가 많다고 그래서 조선이 화기가 많은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서 불을 살라먹는다고 하는 해치를 문 앞에 놓고 있는 겁니다. 또 해태는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주술적이고 벽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궁궐 문 앞에 놓고 있는데 사실은 해태가 어디를 노려보고 있어요? 관악산을 노려보고 있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화기를 누르기 위해서. 백악춘효라고 하는 작품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조선의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1915년이면 조선의 패망하고 일제 강점기니까 궁궐이 약간 쓸쓸해 보이죠. 어쨌든 이게 뒤에 있는 게 주산이고 주산 앞에 경복궁과 혜태가 놓여진 거 시경으로 그리고 있죠. 그렇죠?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전통적인 산수하고는 무척 다른 이제 실제적인 풍경을 눈앞에 놓고 그리는 사생적인 측면이 강해 보인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이런 그림도 이건 굉장히 사회성이 강한 전통적인 인물 산수화죠. 그렇죠? 여기 사람 보이세요?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죠. 이런 건 뭐라고 하죠? 관수라고 하죠. 관수는 뭐죠?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물을 바라보죠?
물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이유는 물이 지니고 있는 덕목을 내재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다 까먹으셨겠죠. 또 하나는 물의 그 자명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선비가 추가되는 정신 세계를 표상하기 때문에 물을 관수하는 겁니다. 또한 물은 헛되고 헛된 것들이 끝없이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찰나적인 것들이니까. 우주자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주자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의미, 자신의 그 흐르는 물에 자정한다는 의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청전 이상범입니다. 청전 이상범. 청전은 심전 안전식과 소림 조석진의 제자죠. 그 당시 서미술원에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웠던 사람인데, 물론 이 그림은 후대 거지만 초기에도 이런 그림이 있었지만 청전 이상범은 공주 사람이고 공주의 야트막한 야산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윤영기의 머리에 박혀서 평생 이런 야산의 느낌, 야트막이 여러분 그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시다가 공주 정안 쪽으로, 그러니까 대전까지 가셔서 대전 천안이가 대전 가서 이제 거기서 호남선 쪽으로 가려면요, 공주 쪽으로 가다 보면 공주 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고향인데 공주 쪽 고속도로를 타고 밑으로 호남선으로 만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주변 풍경들이 다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희한해. 이렇게 야트막과 야산이 쫙 쳐 있어요. 공주 정안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한번 고속도로 타고 한번 가서 보십시오. 유년기 때 봤던 풍경들이 까실까실한 터치로 흔들리듯이 해서, 이거는 전통적 산수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이건 실제 내 눈앞에 있는 풍경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죠? 방금 보셨던 자신의 스승인 심전 안중식의 그림과는 무척 다르죠? 물론 심전 안중식도 그 백악추녀 같은 그림들은 사경에 입각한 것이지만 방금 봤었던 그림들은 굉장히 전통적인 문인 그 이념적인 산수에 가깝다면, 청전의 이런 그림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풍경을 실제로 걷잡을수 포착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현장감이 강하다. 그 당시에 그것을 그려내는 방식들이 모피를 옆으로 깔아 누이면서 계속 쭉쭉쭉 이렇게 가위필로 긁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운율들이 바람에 뒤척이는 나뭇잎에 서걱거리는 소리 같다라든가, 뭐 이렇게 조조조 흐르고 있는 시냇물 소리 같다는 이런 걸 그냥 청각적으로 들려주고 있다. 그와 동시에 그 약간 쓸쓸하고 가난하고 허젓하고 또는 갈색의 색조로 물들어 있는 한국 자연의 야취성 같은 것들을 아주 걷잡아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로 포착되고 있는데, 뭐 이런 정형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지만, 이 사람은 1938년인가 일장기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그 말소 사건 있죠. 동아일보사에 근무했을 때 그것을 옥고리 치르기도 하고, 그 후에는 신문사에 나와서 청전 화숙을 운영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길러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경산수화 작가입니다. 이것도 이상범의 작품입니다. 옆으로 그냥 끄적끄적끄적끄적끄적끄적 이렇게 독특한 피를 옆으로 눕혀서 긁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권태롭게 긁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야취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촌부가 소를 몰고 성 밖에 어떤 언덕을 지나가고 있는 장면인데, 항상 청전의 그림의 전형은 이렇게 소를 몰고 가는 농부, 소의 등과 똑같은 등을 지닌 농부의 등을 보여주고 있는. 서희경이 유명하죠. 청전의 그림들은. 서희경이 좋은 것 같아요. 서희경이 아주 참 운치가 있어요. 이 초가 지붕의 촌부와 소, 농촌의 전형적인 풍경들을 보여주고,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산수하고는 다르죠. 어떤 느낌이 드나, 이런 산수들은 내 눈앞에 있는 실제 풍경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시경이나 사경에 유사하죠. 즉 유교적인 이념을 도상화시켰다는 산수학은 벗어나서 어떤 그 실제 내 눈앞에 있는 풍경을 그리고 있다. 이것도 화제도 없죠. 화제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 그림에 화제가 항상 붙었죠. 아까 보셨던 그림 중에 화제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죠? 화제들이 있잖아요. 화제. 그러니까 이 화제는 시서화가 일치되는 거잖아요. 근데 청전 그림에 와서는 이제 글자들은 탈각되고 오로지 그림만 보여지고 있고, 이 그림 또한 관념적이라기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실제 풍경을 걷잡아내고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 그 걷잡아내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중요한 지점이 될까요? 그 풍토성 같은 거, 환경.
이 땅의 느낌, 계절의 느낌, 이 잡목의 스산함도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기후대의 자연의 전형성을 포착해내고 있다. 풍토성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되는 거고, 꼭 내 눈앞에 있는 풍경이 사생하고 있다는 느낌. 리얼리즘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통 산수가 바뀌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한국적 자연의 특질 자체의 정형성이나 그 정체성을 포착해내가는 그림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런 그림들, 청정 그림들입니다. 사실은 변화는 없죠, 그렇죠? 수평의 구도에 둔덕이 있고 저 멀리 산이 야트막한 산들이 있고 되게 집이 하나 위치하고 있고 소나 당나귀를 몰고 가는 촌부가 있는 그림들이 청전이 평생 그렸던 그림입니다. 예. 여기는 뭐 남편을 앞세우고 부인이 그 창거리 먹을거리를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횡으로 긴 구도가 청전의 전형적인 구도고요. 가이피라고 해가지고 붓을 옆으로 계속 긁어서 축축축 이렇게 축적시키듯이 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 바람은 이렇게 불어서 나무는 이쪽으로 뒤척이고 있고 물은 또 이런 식으로 흘러서 서로 엇방향으로 정적인 구도 안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들이 돋보이는 그런 수평의 산수입니다. 이게 청전의 초창기 그림입니다. 26년도 그림입니다. 정말 가만히로 엎어놓고 있는 산천 풍경 같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전 그림하고는 달라진 그림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심전과 소림, 조석진과 심전, 안중식의 그림과 다른 점을 보여주는 건 내 눈앞에 있는 풍경을 사생하고 있다는 느낌, 현시경을 포착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요. 당시에 그 겨울에 산한 농촌 풍경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주 색채도 그렇고 전형적인 이 원근도 잘 포착되고 시경의 일각에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잘 포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청전도 그렇고, 이거 이성범인 건데, 이게 소정변관식입니다. 소정변관식은 도화서의 마지막 화원인 소림 조석진의 외손자입니다. 그러나 외손자가 그림 그리는 걸 싫어했던 이 외할아버지는 조석진을 소정변관식의 독이 그릇 만드는 그런 공업 전습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릇 표면에 그림 그리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림 그리고 싶어서 다시 서화미술에 들어와서 그림을 배우죠. 청전의 그림은 뭐 워낙 유명하죠.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전통적 산수가 무슨 다른 걸 아시겠죠? 매우 구체적인 현시경이 포착되고 있죠. 그 동시에 아직 이런 것들이 이제 소정의 하나의 특질이 되는데, 이런 그림들을 황포눈이라서 막 지금 박비 독보자로 휘날리면서 지팡이 짚고 막 휘적휘적 명승지를 탐방하는 탐승객을 그리고 있는 게 소정의 그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소정은 1930, 이 사람은 또 황해도 사람인데 청전이 충청도 사람이라면 이 소정은 황해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전이 부드럽고 이렇게 완만한 자연과 평지 같은 것과 부드러운 가이필력에 끄적끄적거리는 데도 정서가 치면되어 있는 느낌을 발휘해 주는 거에 반해서 소정 그림은 이렇게 골기가 있는 산들, 역시 이북 사람 특유의 그런 산세와 그 아주 호방한 기운들. 이 사람은 또 1937년도 되면 부인과 어머니를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하고 37년도에 금강산에 들어가서 동가숙 서가숙 하면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금강산을 이제 사생하죠. 그 체험이 해방 이후에 금강산은 못 가보지만 그때 다녔던 기억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수없이 많은 금강산 그림을 그렸던 작가가 소정이라는 아주 걸출한 작가죠. 지금은 청전보다는 소정을 더 많이 치지만 이전에는 청전 그림을 더 많이 쳤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목로 이용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동양화라기보다는 무슨 수채화로 그려진 그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달라졌죠? 전통적인 동양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념적인 그림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회화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이념적인 그림입니다. 그것은 유교적이고 도가적이고 이런 선불교적인 이념들을 도상화시킨 그림에 가깝다면 1920, 30년대에
도화서의 마지막 화원인 소림 조석진과 심전 안중식의 제자들, 첫 제자들, 서화 미술회의 제자들인 운보 김기창, 청전 이상범, 소정 변관식, 묵로 이영우, 심양 박승무 같은 경우들은 그러한 스승들의 전통적인 도상화에 입각한 산수화를 받아들이지만 그 산수화의 틀 안에 현시경의 사생한 현시경을 집어넣고 있다는 게 달라진 점입니다. 눈으로 보는 현시경을 집어넣고 화제가 탈각됐다. 화제 없죠? 그렇죠? 이전에 여기다 되게 무슨 시도 적거나 이렇다면 시가 탈각되고 순수하게 하나의 경관으로서 그림으로만 보고 있다는 태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근경, 중경, 원경으로 해가지고 마치 수치화 물감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동양화라고 보기보다는 상당히 사생에 입각한 재현주의에 기반한 그런 풍경화라는 인식이 강하죠. 이게 목로 이용인데 당시 쟁쟁한 화가지만 1952년도가 전쟁기 때 전주에 내려서 전주에서 죽었어요. 네, 일찍 죽었어요. 이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죽기도 했는데 굉장히 불운한 작가입니다. 아직 잘 조망은 되지 않았지만 당시 도화서의 마지막 화원인 심전과 소림의 첫 제자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지만 해방기 때 너무 일찍 죽었다. 그 화가가 좀 오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이 분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따님도 그림을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이분이 그래서 어느 서양 화가와 결혼하셨어요. 이 따님이 묵로의 따님이 그 서라벌 대학을 나온 서양 화가와 결혼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과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그림을 못 그렸지만 그림 그리는 화가와 무척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림 그리는 화가와 결혼해서 어렵게 화실하면서 운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들과 딸이 다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묵로의 손자들이. 예. 그 아들은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참여연대 소속에서 뭐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요한 사람이 됐고 그 딸은 파리를 유학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지금도 다른 일을 하는데 어쨌든 손주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아주 아쉬운 작가죠. 술 때문에 죽은 작가입니다. 이게 심산 노수연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교수로 역임하지만 사실은 매우 전통적인 산수화인데 이거 민족적인 산수화를 계승하려고 노력했던 작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심양 박승무입니다. 박승무. 이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작가인데 고희동과 사이가 틀어지고 고희동에 대척점이 있어서 50년대 이후에 고희동이 득세하는 꼬라지가 꼴보기 싫어서 대전으로 가서 대전에서 상당히 건공한 삶을 살다가 죽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제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작가가 심향 박승무라고 하는 사람, 특히 설경으로 유명합니다. 설경으로. 예, 이게 의제 허백년의 작가입니다. 의제 허백년. 알다시피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당할 때 초위선사를 통해서 소개받던 이가 바로 소치허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사의 제자가 되면서 추사로부터 해동에서 최고의 서화가라고 이름 꼽혔던 게 소치허련이고 소치는 추사가 죽은 이후에 고향인 진도로 내려와서 울림산방을 차립니다. 혹시 진도 가보신 분들은 진도 한번 가시면 진도가 재미난 게 진도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 산에 이렇게 뾰족한 산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 진도 사람들 그걸 필봉산이라고 그러는데 붓끝과가 너무 닮았다고 해서 필봉인데 그것은 뭐냐면 진도에서 그만큼 서화가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치 가문도 유명하죠. 울림산방을 그 소치의 아들이 미산 허영, 그렇죠? 그다음에 그 남농 허건, 의자 허병년 다 그 반계 가문들입니다. 지금 전남대학교 교수로 있는 서울대학교 동양과 출신의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네요. 그 교수도 허진이라는 교수도 역시 이 집안입니다. 남대에서는 유명하죠. 그러니까 추사의 제자가 소치 허련, 아들인 허영, 그 다음에 또 남농 허건, 의제 허백년, 지금 전남대학교에 있는 허진까지 이 허씨 가문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의제 허백년이라는 작가의 굉장히 그 의고적인 인물 산수하죠. 네. 의도인은 마에게 붙인 호입니다. 의도인. 허백년입니다.
운치가 있죠. 나중에 말년에는 무등산 짝에서 말년에 보내는데 이게 정종료라고 나중에 월북한 작가입니다. 정종료. 굉장히 아주 모던한 감각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이필도 아주 그냥 그 순간적으로 포착한 즉흥적인 사생의 느낌이 강한, 마치 현장에서 스케치를 했다는 느낌이 강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30년대 제가 말씀드린 30년대 되면 동양화가 새롭게 주목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서양화가 주목되는 건 동양화가 새롭게 주목되는 건 문인화가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일본이 이제 서양과 대척적인 지점을 만들면서 서양을 넘어설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문인화론에서 찾았다. 동양주의 찾는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동양의 하나의 패권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활용한다. 어쨌든 그런 동양화나 동양주의에 대한 새로운 담론들이 1930년대에 이 땅의 조선인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면서 동양화 작가들이 새롭게 부각되거나 문인화론이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여전히 전통적인 산수화가들이 있지만 산수화가들의 변화를 통해서 일정한 작업에 방법론적인 새로운 추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도화서의 마지막 화는 심전 안순식과 소림 조석진의 문화생들이 서화미술의 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1911년에 이도영이고 이용호입니다. 1912년이 김은호입니다. 이당 김은호입니다. 13년에 박승무 아까 보셨던, 14년 되면 이상범, 15년에 최우석 같은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이 서화미술의 즉 도화서의 마지막 화원인 심전과 소림의 제자들이 당시 동양화단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 화가들과 함께 야인으로서 함께 개입하는 작가가 방금 보셨던 의제 허백년이고, 그 다음에 의제 허백년과 함께 바로 고암 이응로입니다. 이응로는 서화미술의 출신은 아니지만 해강 김주진이라고, 지난 시간에 묵죽화에 유명한 해강죽 보셨죠? 그런 문인화의 대가인 해강 김주진에게 공부를 한 이응로가 일제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제 파리로 가지만,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사군자지만 마치 내 앞에 있는 정물을 그리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필선 보십시오. 전통적인 필법을 무시하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체시켰지만 아주 재미난 필선들을 거침없이 구사하는 그림을 통해서 사군자가 새롭게 변모될 수 있는 지연들을 실험하고 있다는 걸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게 바로 고암 이응로의 작업입니다. 이것도 보시고 그것이 좀 더 전진되면 이거 사슴인데요. 좋죠? 지금도 굉장히 탁월한 느낌이 드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그 다음에 더 급진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생묵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건 무슨 잭슨 폴록 그림 같죠? 그렇죠? 1950년에 그린, 여기 사실은 이게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 보이세요? 나무 등거리하고 가지들인데 나무를 그린 건데, 구체적인 자연물에서 출발하지만 거침없는 선과 이 밑점들이 탁 얽혀가지고 너무 막 꿈틀거리는 나무의 생명력 자체를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걸작. 이게 1950년도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1950년도라면은 사실은 잭슨 폴록의 앙포르멜이라고 하는 물감을 뒤에 갖다 뿌리는 드리핑 페인팅이 여러분 1946년도에 나오는 거거든요. 1946년도, 47년도. 그것이 1950년대에 사실은 우리 화단에 알려지기는 어렵겠죠. 물론 1950년대 한국전쟁기 때 미군들이 받던 라이프지에 잭슨 폴록의 물감을 뒤에 갖다 뿌리는 드리핑 기법의 사진이 실립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그림 화가들이나 일반인들이 그 미군들을 통해서 들어온 라이프지에 실린 잭슨 폴록의 그림을 봤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잭슨 폴록 그림이 낯서진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 그림이 잭슨 폴록의 영향을 직접으로 반영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고암의 작업 자체가 우리나라 동양화단에서는 가장 실험적인 작업을 이 당시부터 보여주고 있다. 분방한 선과 거침없는 필력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자잘한 나뭇가지로 뒤엉켜 있는 실제 생장하는 자연의 생명체를 포착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들은 거의 추상 표현주의적인, 그렇죠? 대상 자체가 중요시하지 않고 선과 이런 먹과
번짐 같은 것들로 탁월하게 그렸거든요. 이게 1950년이라면 굉장히 이른 작품입니다, 여러분. 고함은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참 대단한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죠. 그 위에 파리로 갔지만요. 고함의 풍경도 재밌어요. 네, 이런 것도 보시면 풍경이 있는데 풍경을 그리다가 선으로 돌아갔다가 그림이었다가 선이었다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동양화의 모필이라고 하는 게 선이 두드러지게 보여주는데 선이었다가 그림이었다가 이미지였다가 문자였다가 선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로 규정짓지 않고 그것이 이미지이기도 하고 순선 선으로 환원되기도 하고 문자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동양의 모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캐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 그림 자체에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선의 운명이 다 들어있잖아요. 선은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었다가 순선 선이었다가 그렇죠? 모필했다가 문자였다가 정터 없이 정말 노마드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선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그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림은 뭐죠? 그림은 이미지이기도 하고 문자이기도 하고 순선 선이기도 해요. 그것은 물질이기도 해요. 먹물이 묻혀져 있는 선의 궤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는 일루전해 주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미지였지 그러나 다시 보는 그건 선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림이 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모더니즘적인 언급이죠. 그렇잖아요? 모더니즘이 뭡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건 그림을 우리가 이전에 서양의 전통의 그림은 물감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려진 그림을 시제와 동일하게 우리가 여겼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더니즘 와서는 그림은 시제가 아니라 납작한 캔버스에 물감과 붓질로 얼룩져져 있는 조형적 흔적이 불과하다고 하는 걸 다시 보여줬던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모더니즘 화가들은 다시 납작한 캔버스에 물감과 붓질만을 보여줌으로써 그림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인식시키는 그림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고함의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고함이 이런 그림들은 보세요. 이제 완전한 추상으로 가죠. 완전한 추상으로. 물론 고함의 이런 작업들은 분명히 서양의 추상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거나 인식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식했었을과 동시에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0년대에 일본인들이 동양주의 담론과 문인화 담론을 내세우면서 서양화를 일방적으로 추구해 나갔던 것들을 반성하면서 동양화, 문인화에 이미 서양화의 모더니즘적인 중요한 특질들이 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 사회성, 추상성, 정신성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30년대 그런 인식을 내재화시키거나 수업했던 공부했던 작가들의 작업은 결국은 동양화 재료를 통해서 이러한 추상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얻었다고 말해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양의 추상미술의 외형적인 특질들을 동양화 재료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동양화 그림 안에 서양의 모더니즘에 내세웠던 추상적인 요소들이 이미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동양화가 서양으로 일방적으로 추종하거나 그것에 뒤따르다기보다는 이미 동양화 자체가 갖고 있는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식으로 묻고가 틀려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런 동양주의 함정은. 즉 뭐냐면 동양주의의 함정은 서양화라고 하는 요소를 서양화의 특질들을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고 그것이 이미 동양화에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시켜 버리면서 서양 회화를 너무 단순하게 동양화 지로 체험으로만 포함할 수 있는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고함의 중요한 선구적인 지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고함은 산정 서적 같은 작업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섰다고 말해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묵난도인데 지금 봐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선 보십시오. 선에 아주 갖고 놀고 있죠. 그렇죠? 예, 이건 전통적인 난법은 너무 다르잖아요. 추사가 보여주는 전통 난법, 대원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사군자 기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먹어 그냥 갖고 놓이죠. 이렇게 두텁하게 끌어갈 수 있겠어요. 이게 난입이 여기다 탁 끊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뒤틀리면서 끌고 가고 있는 농목의 철이나 개성적인 난 그림 또 여기 문자 보시죠. 문자는 이 고함이라고 쓴 것과 숫자는 거의 그림과 구분이 없을 정도로 녹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글씨 보세요. 정형화된 글씨가 아니죠? 거의 그림 마치 여기 난 줄기가 떨어져 있는 것 같죠? 난꽃이 떨어져 있거나 그런 방식으로
아주 능란하게 그림을 끌고 가는 것이 전 그래서 오히려 고아함의 이때 작품들을 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봤었던 이당 김은호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김은호. 물론 이건 너무 일본의 공필화, 채색화형이 강하지만 소재는 매우 또 조선적인 소재를, 전통적인 소재를 쓰고 있겠죠. 이런 것도 굉장히 동양주의적 담론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재는, 그래서 동양주의는 당시 조선인 화가들에게는 딜레마인데, 하나는 일본이 서양을 추곡하거나 넘어서기 위한 동양 문화권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논리를 통해서 우리 조선도 동양 문화의 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자부심을 안겨주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이 서양과 대척적인 지점을 만들면서 대동아 공영권 속에서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 동조해버리는 논리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차원에서 작동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좀 더 공고히 하는 차원에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시부터 보세요. 이런 이전에 궁궐에 있는 궁녀를 모델로, 궁녀복을 입혀놓고, 궁녀는 아니지만 궁녀복을 입혀놓고 있는 그림이나 승무를 그리고 있는 그림은 한편으로는 식민지 시대 때 조선의 정체성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 나온 그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에 크게 봤을 때는 동양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대동아 공영권의 논리에 포섭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양주의적 소재들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여전히 중요하게 소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일제 식민지에 있었던 조선의 지난 옛 것들을 사서 퇴형적으로 복고화시키거나라든가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굉장히 세심하게 섬세하게 그렸죠? 어쩜 이렇게 이쁘장하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참 남자 같지 않죠. 그림 봐서는 정말 여성스럽게 그리고 있는. 그래서 아주 이당 선생님 자체가 굉장히 아주 조용조용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시고 또 남성 같지 않은 아주 그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대 때 기생들한테 인기 짱이었다고 그러십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아주 남성적이고 우락부락한 것보다는 약간의 그 연민이나 동정심이 유발하는 그런 걸 더 애호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이제 김은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참 흥미롭게 보는데, 이거 잘못된 건데 1940년대 그림일 겁니다. 이게 부인이 두 아이가 엄마 앞에서 하모니카도 불고 노래 부르는 것들을 아주 흐뭇하게 봐라.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이 새끼들 보는 게. 그렇죠? 그리고 남자의 복장 보십시오. 근대기에 이미 달라진, 그렇죠? 복장이죠. 여자애는 엄마나 여자는 전통적인, 근데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죠. 이 정도 가정은 굉장히 웬만큼 당시 식민지 시대에는 아주 잘 사는 집안일 겁니다. 그런 것 속에서 아이들이 재령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엄마의 미소는 당시 조선인들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묵적으로 이렇게 선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식민지 상황에서는 이런 가정은 거의 없었겠죠. 그림 속에서. 결국은 알다시피 이당은 뭐 나중에 친위적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 이당의 제자인 운보 김기창입니다. 운보 김기창. 청정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굉장히 잘 그리죠. 이당의 솜씨를 가장 잘 배운 이가 운보 김기창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충기가 있고 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두 자매로 보이는 여자 둘이 앉아 있습니다. 공을 갖고 있고, 여기 운동화 보세요. 구두네요, 구두죠. 등나무로 만든 소파와 등나무 테이블에 축은기와 난과 여기 앉아서 부채와 공을 들고 있으면서 음악을 듣고 있다고 하는 건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는 사실은 웬만큼 잘 사는 집안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당시 상황을
어떤 한 부위를 반영해 주겠죠. 이 소리는 사실 운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텐데 소리가 무척 궁금해서 이런 걸 그릴 수도 있어요. 이 당의 직계 제자가 이유태입니다. 이유태는 나중에 이대 교수로 역임했었죠. 운보는 수도여사대 교수로 역임했었고요. 이런 쪽들 이것도 다 동양적인 소재들이죠. 여러분 동양주의 담론은 한편으로는 조선적인 소재들 그리게 합니다. 조선인 화가들에게 조선적인 것을 그리게 합니다. 근데 이 조선적인 것을 그리게 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민족적 자부심이나 정체성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의 지난 것들이 복고화시키거나 화석화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작동한다고 말해볼 수 있겠죠. 이효태는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게 정신분열증이라고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당시에 굉장히 세련된 신여성 모던 거리겠죠. 그렇죠? 예. 비록 치마를 입고 있지만 이 여자는 당시 여성이 이게 여러분 1944년도 일제 말기인데 당시 여성이 무슨 실험실에서 이렇게 현미경과 각종 플라스크나 이런 비커를 갖다 놓고 실험할 수 있는 이런 여성 과학자가 몇이나 됐을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굉장히 새로운 교육을 받고 과학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신여성에 대한 동경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는 또 여전히 피아노를 전공한 아주 모던 걸이 있는데 머리는 생머리로 길게 들이고 손목을 끼고 명상에 잠겨있는 이런 장면들 이것이 이효태가 봤던 당시의 신여성들의 동경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식민지 당시 상황하고는 상당히 유리했던 어떤 측면들이 있고 여성을 이런 식으로 유미적으로만 본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뭐 지적을 받고 있겠죠. 이것도 역시 이당의 제자인 월전 장우성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자기 부인의 모델하고 화실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고 있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데 부인은 화집을 보고 있고 주변에는 화구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아틀리에 풍경입니다. 아틀리에 풍경. 전통적인 화가들은 이렇게 등장하지 않지만 이 그림에서는 화가가 굉장히 이게 당당하게 그 파이프 담배라고 하는 것이 화가의 자율성을 드러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고 그 화가의 시선 속에서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그림 보고 있는 순종적인 여성상이 자기 부인인데 두 번째 부인인가 첫 번째 부인인가 모르겠네요. 부인이 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식민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평히 채색화를 그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면서부터는 채색화가 일본적 색채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이런 채색화를 일거에 버리고 무늬로 급변하는 게 바로 월전 장우성이죠. 오늘 요지는 1930년대에 동양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동양화에 대해서. 189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는 동양화는 폄하됐었다. 서양화에 비해서 실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관념론적이고 이런 동양의 종교적이고 어떤 그 윤리적인 도상에 입각이 있다는 식으로 엄청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양화는 거기에 반해서 굉장히 실증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개성을 존중하고 작가의 주관이 압도되는 그런 차원에서 미덕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다 서양화가 동양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당연히 많은 작가들은 서양화를 배우러 일본에 가지 동양화를 배우러 가지는 않았었다고 보여집니다. 몇몇 작가들은 전통적인 동양화를 고수하긴 했었겠죠. 그런데 1930년대 되면은 일본은 다시 대동화 동양주의를 내세우면서 동양의 문인화에 새롭게 주목합니다. 이런 논리들은 당시 조선인 화가들에 깊은 영향을 끼치면서 조선인 화가들이 이제 서양화를 추종하거나 모방하는 것보다는 동양화 또는 특히 문인화에 깃들어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내재화시켜서 서양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시 조선 미술계의 당면한 과제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작가들이 동양화나 서양화나 조각이나 다들 문인화라고 하는 것을 화두로 삼아서 문인화의 정신세계라든가 문인화가 보여주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서양화로, 동양화로, 조각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인화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구현되고 동시에 그 문인화가 일거의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의 딜레마나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해결점으로 요청됐다. 그래서 다들 문인화의 세계에 주목하고 문인화적인 것으로 그림의 세계를 소화하기 시작했다. 그 첫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김영준 같은 경우처럼 문인화를 아예 그려나가는 방법이 있고 문인화를 교육시켰다. 그것이 전후에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교 화풍으로 굳어지면서 오늘날까지도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산정 서세혁을 위시한 김병조 같은 작가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김일과 절친했던 친구인 수학 김한기 역시 그런 문인화론에 깊숙이 침문돼서 백자나 문인들이 선호했었던 문방사호 같은 것들이 그림의 소재로 그리다가 이거는 적극적으로 문인화해 보이는 방법론적인 선형기법이나 모피 체험 같은 것들을 서양의 추상화와 접목시켜서 전묘식으로 캠퍼스 전면에 물감을 시술해서 착색시키는 안착시키는 방법으로 나아갔다. 그 제자이기도 하고 사유이기도 한 윤형근 같은 작가는 아예 캔버스나 마대천에 먹물처럼 캔버스 물감을 그러니까 짙은 브라운 계열의 물감을 푹푹 문질러서 캔버스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 이게 다 문인화적인 방법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화선지막에 스며들듯이. 그렇죠? 다 그렇죠? 권영우 작가도 마찬가지겠죠. 다 그렇다고 봅니다. 박서보도 마찬가지예요. 박서보도 역시 캔버스에 흰색을 칠해 문인들이 선호한다는 백색을 칠하고 그것을 끝없이 긁어내거나 쭉쭉 이렇게 손으로 밀어내는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인화적인 방법입니다. 다 수화에게 깊은 영향을 받은 제자가 바로 박서보입니다. 동양화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근원 김영준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시 아까 보셨죠? 목로 이용우 같은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문인화적인 것들에서 동양화, 현대주의 작업을 모색하게 됐다. 그런 동양화의 문인화에 내재하고 있는 중요한 정신세계들이 현대 미술, 서양 미술을 넘어설 수 있는 탈근대적인 요소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그 서양을 수용하기 급급해서 짧은 시간에 뒤라고 1930년대부터는 서양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가 됐었다. 탈근대적인 요소를 찾았는데 그 탈근대적인 것이 문인화에서 탈근대적인 요소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문인화라고 하는 것들은 문인이 선호했었던 백자나 문인들의 문방사후 취염이나 문민들의 사군자라든가 문인 산수화 같은 것들이 한국의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던 것은 수없이 많은 전통 중에서 어떤 그것은 많은 문인들의 것만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원용해 가지고 작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국 현대미술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전통이 문인화만 있는 건 아닌데 왜 그 하고 많은 전통 중에서 문인화의 것만이 전통으로 자리매김되면서 그 이후에 조각이든 서양화든 동양화든 모든 작업들이 다 문인화를 중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1930년대에 일본이 내세운 동양주의적 담론 속에서 그것이 기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사실 해방되고 나서 또 급격히 서양화로 나가죠. 그래서 1970년대 되면 다시 또 문인화로 돌아가죠.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1930년대에 문인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가 1970년대 다시 문인화에 대한 요청이 등장합니다. 왜 문인화에 대한 요청이 등장했을까요? 박정희에 의해서 민족주의적인 담론이 요구되다 보니까 민족적인 것에 대한 담론이 정치권에서 부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미술계에서 우리의 전통을 모색해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30년대에 학습됐던 문인화 전통과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70년대의 단색주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30년대 일본에 의해서 대동아공영권과 동양주의적 담론 속에서 파생된 문인화에 대한 주목이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속에서의 민족문화에 대한 과부하된 요청 속에서 다시 재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도 끝없이 백자를 그리든가 문인적인 것들은 한국 현대미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현대미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원용해서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사실은 이해되고 있다. 왜 그랬을까? 과연 1930년대 동양주의 담론의 허구는 뭘까? 일본은 왜 하필 문인화에 주목했을까? 과연 그것이 서구를 넘어설 수 있는 탈근대적인 요소가 있었을까? 과연 그럴까? 우리가 그런 믿음 속에서 진행된 한국 근현대 미술은 과연 애초의 것들을 성취했었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에 남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